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하다고 소개는 드렸지만 저에게는 차마 입 밖에 내어놓기 민망한 가정사가 있어요. 시댁 식구들과 관련된 불화인데요. 임금 능기는 당나귀기 하는 심정으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이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빠른 친구들은 20대 후반부터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30대 중반까지는 비혼주의자 친구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시집을 갔더라고요. 30대 중반을 막 넘어설 무렵까지 저는 혼자였죠. 큰 이유도 거창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까지 제 짝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친정 부모님은 저희 이름 앞에 노처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자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었어요. 지인의 먼 친척들까지 다 뒤져낸 끝에 저에게 선자리를 제안하셨죠. 맙소사,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선이라니요. 소개팅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냉큼 아주 신나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집을 안 간 데는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제 짝을 만나지 못했을 뿐.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맞선 남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겨우 이름만 주고받은 뻘쭘한 순간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젠틀하고 직업? 솔직히 범죄자만 아니면 되지 싶었고요. 무엇보다 탈모도 없이 사지가 아주 멀쩡한 남자였어요.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걱정도 살짝 들었습니다. 저런 남자가 왜 아직 혼자지? 혹시 숨겨둔 하자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갔다 왔던지 하는 걱정들이었어요. 어차피 서로를 탐색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었으니만큼 제 생각 그대로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아직 혼자세요? 글쎄요. 어쩌다 보니 아직 제 짝을 못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 네. 혹시 지금 꼭 미리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건? 걱정하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아직 인연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안심이고요. 나오시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어요? 부담스러워야 하나요? 네? 신나서 나왔습니다. 진짜로요. 나와 똑같은 사정에,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선자리에 나왔던 그 남자. 예스,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는 아주 잘 맞는 커플이 되었어요. 넥타이 취향, 입맛 하나하나, 계피 알레르기가 있는 것까지. 하늘이 이 사람을 제게 주시려고 그 긴 시간 동안 연애 가뭄을 일으키셨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저희의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였고요. 알 거 다 아는 성인들이니 진도도 쭉쭉 빠졌고요. 진도란 진도는 속전속결로 다 빼놓았으니 다음은 결혼이죠. 결혼 준비도 후다다닥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후다다닥이라고 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가 워낙에 죽이 잘 맞아서 흔한 예비신랑 신부가 겪는 싸움 같은 것이 없었을 따름이죠. 상견례도 무척 순조로웠어요. 분위기도 하하호호 좋았고 음식도 두 집안 모두의 입맛에 잘 맞았어요.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 모두가 저희의 결혼이 더 늦어지면 어쩌나, 쟤들 저러다 도중에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들이 얼마나 크고 깊으셨던지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께서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펑펑 눈물까지 쏟으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돈. 아유, 귀한 딸 주셔서 제가 더 고맙지요. 혼자 키워낸 막내 아드님 장가 보내는 심정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 해가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양가 어른들의 모습에 적어도 시집살이는 없겠구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론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그놈의 시집살이는. 없기는 없었어요. 없는 대신 다른 흉측한 무언가가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요. 사건은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발생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인사를 받기 위해 시아주버님과 손윗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왔고, 원래도 술을 잘 못하던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 반주 몇 잔에 취해서 잠들었어요. 그 틈을 타서 시댁의 추악한 마수가 저에게 뻗쳐왔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찻상과 시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잠든 남편을 자리에서 물려놓으시고는 저에게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새아가,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이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잖니?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이따마다 내가 아주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럼 네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고 말고. 아니지, 너밖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도 없는 주변 눈치를 괜히 한번 살피고서는 문제의 그 발언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불임이란다. 선천적으로다가 그렇다네. 아,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아이를 좀 가져줘야겠다. 그러려고요. 남편이랑 저도 빨리 자식 보고 싶어서요. 너희 아이 말고 조카를 낳아줬으면 해. 네? 오마이갓, 맙소사, 세상에. 조카를 낳아달라니요. 시아주버님 아이를 제가 왜요? 아니, 상식적으로다가 아이가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남편의 형님이랑? 미쳤습니까 지금? 막장 드라마 찍어요? 시어머니를 향해 그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어요. 마음은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아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뒤로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분노가 치솟아서 속이 막 뒤집어지고 초장에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지옥행 특급 열차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돌려 다시 시어머니의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반색을 아주 왜 생각이 바뀌었니? 그래 잘 생각했다. 암만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아니요. 애초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입에 올리지 마세요. 예며느라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한 번만 다시 들을 얘기가 있고 아닐 얘기가 따로 있죠. 오늘 이후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이혼이든 의절이든 할 겁니다. 진짜로. 곧장 시댁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찌나 홀가분하던지요. 제가 생각해도 똑 부러지게 잘 잘라내었다 싶었어요. 다음 날에는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렸고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야 하루 종일 제 눈치만 보던 남편이 은근슬쩍 물어왔어요. 시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일 그대로를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까맣게 몰랐다면서 저와 똑같이 분노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님께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드리자는 남편을 일단 말렸어요. 교통정리는 제가 잘 끝내놓았고 시어머니도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분이시라면 다시는 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않으시리라 믿었거든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간만에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더군요. 제가 인사를 드리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비셨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에게 시아주버님의 아이 임신 이야기를 또 꺼냈다가 한 소리 된통 들은 모양이었죠. 착잡했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도 되었고 약속했던 그대로 당장에 이혼이든 의절이든 하고 싶었어요. 아마 그때 제가 결단을 내렸더라면 남편은 죄가 없고 제 편이었으므로 시댁과의 의절이 되었겠죠. 제가 고민을 하는 사이 자신의 입까지
때려가면서 계속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내가 늙음하게 노망이 났나 보다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일단 수긍했어요. 치매가 아니고서야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답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이놈의 치매를 어떻게든 해놔야지 아주. 그러세요. 저 어머님 그냥 용서해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치매 검사하시는 조건으로 입원까지만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혹시나, 아주 혹시나 치매가 아니면 어떡해. 치매면 또 어쩔 거고. 일단 검사부터 받으세요. 치매가 맞으시면 당연히 치료를 힘껏 도와드릴 테고 아닐 경우에는 저희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지어졌어요.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마침 퇴근한 저와 남편은 고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경우에 그때는 저와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고민이었어요. 의외로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치매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치매가 아니다 였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찼죠. 치매가 아니라 함은 맨정신으로 저에게 그런 입에 담기도 험한 부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었어요.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낸 보호의 수단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휴대폰 녹음이었어요. 아주 간편하면서 제일 확실한 수단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엮이는 모든 순간을 저와 저희 부부를 지키기 위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간혹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실 때면 그것들도 모두 저장해 두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셨는지 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시간들만큼은 세상 이런 천사표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다행스러웠죠. 다행스러웠지만 녹음만큼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약을 위해서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녹음 사실을 까맣게 모르셨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천사표 시어머니의 모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쌍둥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초음파 사진을 향해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봐라, 얘, 애가 둘이잖니. 당연하죠, 쌍둥이인데요. 조카를 직접 낳아주는 것이 청 불쾌하고 그러면은 말이다. 어머니! 보자 하니까 이게 누구 앞에서 자꾸 목청을? 막말로 애가 둘씩이나 있는데 불쌍한 시아주버님한테 하나 주는 게 그리도 아깝든?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 뵐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서는 저를 막아섰고 그런 저를 남편이 보호해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누구 원망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엄마는. 너까지 왜 이러니? 네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가 제일 불쌍해. 아니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대? 암튼 더 할 말 없고 낳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코 반성을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다만 제 비위를 맞춰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계셨을 따름이었죠. 그러던 중에 쌍둥이 소식이 들렸으니 옳았구나 싶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쌍둥이 중에 하나를 시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리려는 속셈을 드러내셨던 것이고요. 옳았구나는 무슨, 조카를 임신하라고 하는 거나 쌍둥이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이 폐륜이잖아요, 그거. 당연히 저희 부부는 시어머님과 의절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주버님 내외가 찾아와 굽실굽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시아주버님 내외를 굳이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혼자서만 입에 담으셨던 생각이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셨을 뿐이지 시아주버님 내외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자신들의 불임을 저에게 털어놓은 적도 없는 만큼
시어머니의 행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이셨어요. 다만 혹시나 모르는 일들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녹음의 대상을 시아주버님 내외로 확대했습니다. 시아주버님 내외는 시어머니의 잘못을 대신 갚아주기라도 하려는 듯 임산부인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남편과 죽이 잘 맞았던 것처럼 시아주버님 내외와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특히나 손윗 동서가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시어머니의 행동에 상처받은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이런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언제든 말만 해. 동서가 원하면 우리도 같이 의절할게. 아니에요. 말씀만 해도 감사한데요, 뭐. 그래도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친언니다 생각하고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잖아. 그쵸. 저희끼리는 문제 없죠. 저는 그런 손윗 동서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출산 예정일은 시시각각 다가왔어요. 만삭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기는 받았죠. 대신 예, 아니요 하는 식의 단답형 답변만 했고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있었고요. 예, 며느라, 내가 이렇게 빈다 빌어. 네? 나는 어찌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아주버님에게 쌍둥이 한 명만 자식으로 보내준다면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게 해주련? 아니요. 빌어도 어렵겠니? 네. 너 진짜 시엠이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끊겠습니다. 거의 모든 통화가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저와 남편은 불안해졌죠. 시어머니의 추악한 손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뻗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먼 지방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를 새로 예약했어요. 급하고 은밀하게 병원을 변경해야만 했던 탓에 예약은 쉽지 않더라고요. 손윗 동서가 병원을 찾아주었고 그 병원에 예약을 잡을 수 있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이사도 갔어요. 물론 시어머니 몰래요. 출산을 향해 먼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을 시아주버님이 운전을 해주셨어요. 공무원인 손윗 동서는 주민센터 일이 바쁜 탓에 마음만 보태주셨고요. 동서 사이에 그 정도만 해줘도 어딘가요.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곧장 진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난산을 맞이했어요. 제 옆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던 남편은 경황이 없었고 모든 수속이며 뒷바라지들을 시아주버님께서 도맡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출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건강한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아이의 얼굴을 본 저희 부부는 안도했고 시아주버님께서는 당신의 출산인 것처럼 기뻐해 주셨죠. 그런데 출산 병원을 급히 바꾸어야만 했던 저는 그 병원 근처 산후조리원을 미처 예약하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신혼집에서 며칠 산후조리를 했어요. 제가 몸을 추스르고 난 뒤에야 그동안 제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던 남편에게 출생신고를 하러 갈 짬이 주어졌어요. 남편이 출생신고를 위해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출생신고 서류를 손에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딸아이의 신상명세가 시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라있는 서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피가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 심정이었어요. 어머님 진짜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고요? 식구들 사이에 비밀이 어딨다고. 이보세요. 나 귀 안 먹었다 얘. 그리고 이보세요가 뭐니 이보세요가. 듣는 시엠이 서운하게. 시어머니가 저희의 새 신혼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요? 그게 저희 부부를 더 화나게 만든 지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신혼집으로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시아주버님 내외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속았던 거죠. 사실 시어머니의 추악한 행동을 시아주버님 내외가 처음부터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시아주버님의
아이를 임신해달라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부터 쌍둥이 중 하나를 시아주버님의 자식으로 넘기라는 먹같은 요구까지, 심지어 새 산부인과 예약부터 난산인 저를 지켜주었던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위장이었어요. 시아주버님 부부는 의좋은 형제를 가장해 저희에게 접근했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 옆에서 감시하면서 시어머니와 작전을 꾸며왔을 뿐이었어요. 그 결과물이 시아주버님의 호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버린 딸아이였고요. 뻔하죠. 주민센터 공무원인 손익동서가 직접 출생신고를 했다는 거. 저희 부부가 상황 판단을 막 마칠 무렵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향해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물러서세요. 출입 거부합니다. 왜? 내가 못할 짓이라도 하고 있다든? 당연히 못할 짓이죠. 제 아이잖아요. 출생신고 다 조작이고요. 그래, 조작이지. 조작이면 뭐 어떻니? 법적으로 네 시아주버님 딸이야 이제.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우스우세요? 까따부터 시간 끌 것 없어. 비켜라. 내 소녀는 내가 데려가마. 말씀드렸어요. 출입 거부한다고. 계속 우기시면 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 모두가 강제로 문을 열어 젖히며 집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은 딸아이를 그들의 소나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죠. 그러면서도 남편은 아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 한 번 올리지 못하고 매질을 꿋꿋하게 이겨내가며 아이를 안고 오직 몸으로만 버텨내더라고요. 저는 슬쩍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처 10여 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들이 도착하더라고요. 신혼집을 무리까지 해가면서 파출소 근처로 옮긴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디까지나 중립이더라고요. 딸아이의 출생신고 서류가 시아주버님의 아래로 되어 있었기에 경찰은 딸아이의 거취에 대해 시댁 편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입장이었어요.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차곡차곡 쌓아놓은 녹음 파일들이 바로 이런 때 써먹으라고 준비해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내용,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모든 사실관계, 그대로가 담긴 녹음 파일들을 경찰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경찰분들은 저희 부부에게 처벌을 원하시냐 물었고 저희 부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시댁 식구들을 사문서 위조 및 교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저는 경찰차에 오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난 그렇게 배웠어. 사람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대해라. 그게 도리다. 하지만 인간 아닌 것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모두 동원해 응징해라. 그게 정의다. 그리고 난 배운 거 그대로 써먹는 스타일이야.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동네가 떠나가라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제가 욕을 먹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사문서 위조 및 교사 혐의에 이어서 명예훼손까지 성립되는 순간이었죠. 그들을 경찰서로 보낸 즉시 저와 남편은 조작되어 올라갔던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 부부와 딸아이의 인연을 쥐고 흔들었던 것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시작했죠. 딸아이의 거짓 출생신고를 올린 것에 대한 부분부터 고소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나올 때쯤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넣었고 또 결과가 나오던 날에 바로 가택침입에 대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남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폭행죄 고소장도 넣었고 딸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 했던 행동들에 대한 납치 미수까지. 한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새로운 혐의로 고소장을 넣어드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것이 다음에는 더 큰 벌금형이 되었고 또 다음에는 더더욱 큰 벌금형, 그리고 마침내는 다수의 벌금형이 누적된 것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었고 추악한 시댁 식구들 전원은 지금 교도소 콩밥을 잡숫고 계세요. 시댁 식구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던 날 남편이 묻더라고요. 자기야, 여기서 멈출 생각이야? 당신은? 전혀.
형사소송 끝났으니까 이제 민사소송 시작해야지. 저번처럼 한 소송 끝날 때마다 다른 소송 넣으면서 피말리게? 말해 뭐해. 피말리는 것도 피말리는 거고 10원짜리 한 장까지 따박따박 받아낼 거야. 짐승만도 못한 추악한 것들에 대한 저희 부부의 정의 구현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입에 담기도 남사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괴롭기도 많이 괴로웠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 영원한 내 편이라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 부부는 더 단단해졌거든요. 쌍둥이 잘 키워낼 자신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잘 지켜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